네, 저희 2022년 한국경제 대전망을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리, 쇼티지, 대선, 올 한 해 우리 경제를 아우를 그런 가장 큰 이슈죠.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을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채권 담당의 윤여삼 애널리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 연초에 전혀 못 쉬시고 보고서 작성에 그렇게 바쁘셨다고요. 네, 작년에 글로벌 통화 정책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선진권역 중에 금리 인상이 가장 빠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12월 FOMC에서 미국도 이제 중요한 정책 기조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리가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바쁘신 영역 중에 한 파트가 되실 것 같아요, 채권이. 왜냐하면 금리가 우리는 먼저 올렸지만 이제 또 미국에서 올리고. 네네. 그렇게 되면 또 기업들도 사실 기업의 이익 훼손이라는 그런 우려를 맞닥뜨릴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금리라는 게 자금을 빌려 쓰는 사람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동안 이제 팬데믹 위기 국면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펌프 역할을 했는데 그 펌프가 점점 뻑뻑해지는 거죠. 그동안은 사실은 이지머니라고 했죠. 정책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 없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줬는데 그 총알의 힘으로 달려왔던,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네. 선진권역 중에 금리 인상이 빨랐기 때문에 코스피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부담 요인들이 조금 먼저 작용했지만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지수가 겪었던 일들을 미국도 겪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의 목소리들이 지금 연초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연말에 나온 게 연준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더 앞당기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걸 두고 이제 연구원님께서는 인플레 파이터를 연준이 선언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가 잡기 의지가 이런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무려 7%에 가까운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로 목표가 항상 2% 정도가 적정한 물가라고 하는데 늘 2%도 못 미치고 1% 내외, 심지어는 제로 물가까지 경험하면서 저체온증에 오래 빠져 있었는데,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이번 팬데믹 국면에서 정책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들면서 너무 막대한 돈을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2008년 위기 당시보다도 미국의 소비는 굉장히 그때 회복 속도의 한 3~4배 이상의 빠른 속도,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가파른 수요를 만들었고, 기업들은 그 수요를 쫓아가기 위해서 지금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인식은 좋아지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이 남아도는 돈의 힘들이 물가까지 저렇게 자극하고 있으니 그걸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원래는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는데, 네. 12월 FOMC에서는 올해 무려 3차례, 그러니까 지금 0.25 상단인 기준금리를 1%까지, 내년까지는 1% 중반에 24년까지는 심지어 2% 이상의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돈의 유동성의 풀이 줄은 게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크고, 채권 시장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리고 작년에 채권이 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먼저 그런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금 시장이 먼저 겪었고, 올해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줄였느냐. 근데 우리나라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대출 규제까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돈에 탄력을 주면서 코스피가 3,300포인트까지 갔다가 3,0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렇게 작년 연말을 마무리했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지금 선진권역들도 장이 부러지거나 전체적으로 리스크 에셋 자체가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좀 아까 이런 표현을 쓰면은 투자자분들이 그게 달갑게 들으시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사실 돈 벌기 쉬웠거든요. 작년에 미국 지수가 20% 올랐으니까요. 예. 그런 부침이 올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가 좀 더 심화되겠다, 그런 걱정들을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투자하기에 작년보다 더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고요. 아까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우려들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작년에 금리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들도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심지어는 달러까지 강해졌습니다. 이 세 개의 변수를 매크로 코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시 경제가 기업들한테 원가 부담을 주는 그 요인들이 작년 1년간 누적돼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높아진 물가 때문에 미국의 소비 심리는 사실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 경제 좋은데 소비 심리가 그렇게 나쁘다고요?
지금 정책이 넣어준 그 과잉 유동성 자체가 저축률이라는 형태로 아직까지 주머니에 남아있기 때문에 소비 자체는 이어지고 있지만 저 높아진 물가에서 이제 정책이 끊어진다라는 공포 심리가 심리에는 이제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이연돼서 투자는 아직 쫓아오고 있지만 이 위축된 소비 심리와 높아진 물가 부담이 아까 얘기했던 매크로 코스트 지표까지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올해 경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금융시장이 편했던 환경 쪽에서 어려움들은 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들이 분명히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는 미국 특히나 서학개미 분들이 동학개미보다 실적도 좋았고 올해도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포커스들을 많이 맞추고 가는데 항상 이 투자의 역발상이라는 게 존재하죠. 미국 쪽에서 저런 1분기까지 테이퍼링을 마무리하면서 유동성의 그 수도꼭지를 잠그고 금리 인상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기회가 미국 외쪽에서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거고 미국 외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되려 안 좋았던 지역들을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것. 네. 네. 덩달아서 그냥 다 올라간 거 아니고 네.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거. 그렇지만 튼튼한 펀더멘털이 있는 그게 어디예요? 가장 올해 하반기에 중요하게 또 봐야 돼. 네. 올해 이제 연간은 벌써 하반기를 얘기 드리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유동성 축소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세계 경제 중요한 한 축이죠. 중국. 중국이 작년부터 이제 뭐 여러 구조조정과 기업들 맞습니다. 파산까지 겪어가면서 헝다라고 하는 중국의 가장 큰 부동산 개발 업체까지도 저런 위기를 겪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지준율 인하와 심지어는 이제 기준금리까지도 완화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들의 중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에 바텀을 통과하면 그러면 하반기에는 시진핑 10월 달에 공산당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임 여부가 결정이 되고 거기서 정책 스탠스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도가 지금 우리가 고 웨스트 서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 작년에 통화 정책이라든지 대출 규제와 같은 유동성을 막은 상태에서 중국 경제 탄력이 줄면서 우리나라 수출 탄력도 지금 작년에 수출은 오히려 좋았거든요. 좋았습니다. 근데 탄력은 떨어지는데 하반기에 중국이 바터밍하고 미국 쪽에서 오히려 그런 유동성 틀이 막히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그쪽에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는 미국의 돈이 마르는 구간에서 지금까지 좋았던 기술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리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잠깐의 흔들림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바텀하고 저평가됐던 아까 중국 쪽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르는 지금 최근에 연초부터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작년에 맞습니다. 실적도 받쳐줬지만 저평가가 됐던 전통 산업들 이제 이들은 이제 성장주라고 말하기 힘든 업종들이잖아요, 예, 사실은. 예. 이런 주식들이 되려 올해 이제 저렇게 저평가됐던 인식들과 함께해서 상반기에는 오히려 더 양호할 수 있겠다. 아니 작년에도 재미가 별로 없었는데 네. 작년에 우리가 재밌을 거라는 종목들이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양호의 수출에도 힘들었듯이 그런 역발상 투자들을 이제 검토해 볼 부분 시점에 들어왔다. 그게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지금 글로벌 경제 턴어라운드에서 중요한 또 점검 포인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오늘 좋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까지 작년 연초에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이런 효과로 근데 반짝 좋았다가 그다음부터 1년 내내 물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좋은 곳이 뭐 스토리는 분명히 많아요. 네. 너무나 안 좋았던 것을 지나고 있고 외국인들도 환율 아랑곳하지 않고 사고 있고 그래서 전차 종목들이 다 잘 가는데 이게 또 작년에 데자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작년에는 네. 전체적인 그런 우리나라가 재작년 20년 4분기부터 그런 좋아지는 기대들을 반영해서 1분기까지 버티다가 그 모멘텀을 다 소진하고 그래서 연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가 좀 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오히려 이쪽 지역에서 기회가 있고 아까 그럼 서학개미들은 이제 미국 주식은 그렇게 재미가 없을 거냐? 아니 지금도 모멘텀은 미국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예.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나면 하반기부터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마 미국의 그 지금까지 비싸진 미국 주식의 다이어트가 필요할 겁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뭐 올해
지금까지도 뭐 전기차라든지 예. 뭐 메타버스 관련된 뭐 이런 성장주 앞으로 혁신 주식들이 저는 지금도 좋다고 보는데 그런 다이어트 과정을 겪고 나면 상반기에는 오히려 작년에도 우리나라의 그 가치주들이 그런 리밸런싱이 상반기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상반기에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가 오히려 저평가된 중국이나 한국 증시의 기회들을 좀 주다가 하반기부터는 다시 그 포인트를 뭘로 봐야 되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하기 전까지 미국 지수가 횡보하다가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기 시작하면 이건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실물 경제에 대한 기대치, 인플레이션 플레이로 왔던 아까 얘기했던 전통 주식들이 조금 상반기에 비트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다시 성장주의 시간으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서학개미 분들이 지금까지 재미 봤던 종목들, 뭐 어제도 테슬라가 또 14%씩 올랐더라고요. 애플,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셨다가 하반기에 다시 좀 날씬해진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은 선진 권역, 특히나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들을. 그래서 상반기는 오히려 다시 조금 저평가된 지역들 그리고 그쪽에서의 모멘텀들을 찾아보다가 하반기에 또 그런 관심도로 돌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장보다 소위 국장이 더 좋은 해가 옵니까? 올해? 뭐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농담처럼 그동안 미주가 국주보다 이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뭐 그런 밸류에이션 조정 정도의 여유는 좀 올해 상반기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의 경기가 좋아지고 정책에 대한 환수들을 겪은 지역들, 구조조정을 한 지역들, 그쪽에 대한 가치들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그 올 한 해의 그 거시의 경제를 이끄는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금리 쇼티지 대선이 있었습니다. 네. 쇼티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쇼티지는 사실 오늘도 시멘트 가격이 28% 정도 올랐는데 이게 사실 쇼티지 때문에 생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 가스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도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 쇼티지 이슈인데 이러면 계속해서 물가 부담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일부 뭐 컨테이너 부족이나 배 부족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반년 이상 심화됐고 우리나라 뭐 요소수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책이 어느 정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오늘 뭐 인도네시아발 석탄이 이제 또 수출이 안 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그쪽에 수출에 그쪽 인도네시아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들은 여전히 되지만 정책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슈가 올해부터는 지금 집중화되고 있고 오펙 의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코로나 이전 팬데믹 수준 이전의 원유 공급량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하반기에 너무 나이브하게 우리가 이런 그 좋아지는 수요를 좀 저평가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딜레이 시켰다가 이런 공급 부족 사태를 겪었는데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들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시멘트, 석탄 또 한 번씩 이슈가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관련된 투자라든지 이런 쪽은 지속성 있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보십시오. 아직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게 존재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진정되는 것들도 비교해서 보시면서 단기 모멘텀으로 활용해야지 쇼티지가 장기화된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쇼티지는 장기화되지 않는다.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 와 굉장히 긍정적이시다. 이제 국주에 주목을 해도 되냐.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신뢰를 좀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 국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희망적인 게 아닌가라는 반문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좀 드물어요. 지금도 사실은 해외 주식 쪽에 포커스를 저는 맞습니다.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저는 작년에 미국 주식 중심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동성의 힘들을 인정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가 올해는 오히려 그쪽에서의 어느 정도 조정, 밸런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또 상대적인 부가. 왜냐하면 경기는 아직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가 작년 고점에 아주 시원하게 바뀔 정도로 강세일 거냐.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늘 시간이 부족해요. 마지막 질문을 임팩트 있게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말 10수년 동안 증시에 계시면서 연구를 하시고 보고서를 써오셨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대선이 이슈가 있을 때에는 어때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입니까? 아니면 뭐 변수가 안 됩니까? 대통령 따라 다릅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정치를 사실 경제를 끌고 오면 항상 좀 노이즈가 있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대선에 뭐 주가가 어땠느니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어요. 예, 뭐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근데 오히려 그걸 소화하고 난 다음에 기회가 있긴 했는데 올해 3월 달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팬데믹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뭐 재정 지출로 인해서 경제 어려운 부분들 좀 보강하려고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은 좀 더 거기에 맞는 수혜 산업들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선 자체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 뭐 미국도 올해 하반기에 중간선거 같은 이벤트 우리나라도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노이즈들은 사실은 불확실성 재료로서의 영향은 있지만 그의 메인 게임 체인저가 된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는 아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정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연말 연초에 전혀 쉬시지도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고서를 쓰셨던 윤여삼 연구원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메리츠증권 채권 담당 윤여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